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과 또 정보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본부장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갈수록 저희 또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참 많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미 대선 레이스가 네. 한창 시작 네,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따로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메타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메타가 이제 얼마 전에 자신들의 인공지능 언어죠. 라마를 중국이 무단으로 썼다고 엄청 화를 내서 아무래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미 정보국에서 뭐라 했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에 대한 계속 반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정보국에 써도 좋다라는 또 허가를 냈더라고요. 이제 요거 관련해서 자신들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자신들이 써도 좋고 파트너에게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자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에 써가지고 자신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계속 듣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흥미롭게 듣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돌아가는 게 TSMC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엑센추어나 아마존 WS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AWS랑 같이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게 웹 서비스 AWS랑 같이 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AI가 왜 AWS랑 클라우드 서비스랑 같이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AI 서비스가 왜 클라우드랑 같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AI라는 게 왜 클라우드랑 같이 할까? 여러분 클라우드는 웹하드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AI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많이 해야 되면 GPU가 많이 들어가는데 GPU가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데 이제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가격이 한 5천억? 근데 그 하나로 되지가 않습니다. 한 8개 정도 써야 되거든요. 8개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한 기업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언어를 메타 정도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웬만한 기업들은 이제 사기가 힘들고 산다고 해도 이제 이게 뭐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렌탈을 합니다. 그래서 AWS나 이런 웹하드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데서 렌탈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세팅을 해놓고 뭐 시간당 얼마를 쓰겠다라고 해서 렌탈을 하는 사업이 이제 번창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사업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이 왜 뜨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계속 렌탈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GPU 같은 것들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해놓고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번창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보통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왜 뜨냐고 하면 그래서 이게 아이폰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뜬다고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실 건데 그 정도로 이게 뜨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AI가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GPU 사업을 여기다가 이제 해서 이 부분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매출이 그렇게 늘지는 않거든요. 이게 몇 조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왜냐면 이게 사실은 아마존의 사업에서 전체 부분에서 뭐 60% 100% 이렇게 상승할 정도로 그 사업이 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에서 뭐 애저나 이런 것들이 전체로 많이 뜰 정도면 이게 GPU 사업을 이쪽 사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쪽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여기도 지금 라마를 여기다 이제 설치해 놓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돌리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 사업 조금 궁금한데 뭐 네. 한때는 이 사업이 되게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장은 계속 될 겁니다. 네, 예.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확장이 아닙니다. 되지 계속 않을까? 확장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게 왜냐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AI나 GPU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빌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몇 조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왜냐하면 지금 블랙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년까지 완판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두가 다 쓰고 싶은 욕구는 다 강한데 모두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빌려 써야 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다 이렇게 시간당으로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 빌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그러면 각각 빌려 쓸 수가 있고 이제 렌탈 시간을 나눠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그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이게 다 시간을 나눠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걸 갖다 쓰면 그 사람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보안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보안적인 부분들 해킹을 아니 당하거나 그렇지 않죠. 이제 그거는 그 시간을 달라요? 그 사람만 딱 쓰면 그 시간을 그 사람 시간만 이렇게 배분해서 음. 자기 시간을 딱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자기가 락만 걸어 놓으면 그 사람은 그 시간만 자기가 그 시간을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전하게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라마에 관한 것들은 일단락된 건가요? 아니죠. 중국 쪽에서? 아직 이제 그 중국에서 하는 그 부분은 일단락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이거 약간 면피용인 것 같습니다. 메타가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애국심을 자신들이 이제 약간 TSMC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고 자신들은 미 정부에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어쨌든 중국에서 하는 것들을 무마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왕 이렇게 노출됐으니까 자신들은 그냥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이왕 노출되고 이왕 이렇게 사용된다면 오히려 미국 쪽에 좀 더 효용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나 이런 쪽으로 좀 된다면 오히려 미국 쪽에 좀 더 도움을 주게끔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지금 뭐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관한 정보 유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미국 정부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라마 사건이 미국 정부 측에서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제가 볼 땐 중국의 이런 사례들을 한두 가지만 모아놓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이런 오픈 소스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좋은 의미로 이제 공개한 것들을 중국 쪽에서는 아주 많이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싸게 잘 만들어 주니까 미국 네네. 측에서 의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막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그런 생체 정보들과 네네네. 어떤 의학적인 정보들 네. 너네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럴 네, 정도로 네, 막 네. 경계를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한국 쪽 제약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시장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중국 정부에 관한 경계심은 계속 좀 미국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좀 제가 볼 때 그건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아니, 그런 있죠. 것도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그렇게 맞아요.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중국과 일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그 산업에서 배제시켜 버리면 네, 네. 미국도 어떤 부분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최태원 회장한테 6개월이나 줄이라고 빨리 한 달라고, 건 그거는 맞아요. 엔비디아가 올 6월에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그거는 최태원 회장한테 6월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예상됐던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최태원한테 미리 땡긴 게 아니고요. 올 6월에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그건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예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올 6월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황 회장님께서 이미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건 이미 제가 볼 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오늘 그 6월 4월 올 6월에 4월 7일부터 이제 타이페이 난강 전시관이었던 컴퓨텍스에서 이미 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건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예, 올 6월에 이제 이게 그 가장 중요한 회의가 이제 저도 이제 갈 수 있었으면 갔을 텐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입사하기 전이었을 때 열렸던 거라서 되게 중요한 대만인 3명이 이제 이 회의에 이제 참석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젠순왕인데 젠순왕이 이제 그 대만에서 열린 이 회의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요 젠순왕과 이제 이르사수와 이제 이 모리스 창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분이지 않습니까? AMD 회장과 그다음에 TSMC 창업자와 이제 엔비디아 회장이 여기서 이제 모여서 이제 했었는데 되게 화제가 됐었던
곳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젠순왕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랙웰을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웰을 얘기를 했었고 2025년에 그 다음에 2026년에 루빈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루빈이요? 예, GPU입니다. GPU. GPU. 네, GPU인데 이 GPU가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루빈은 6세대 고대역인데요. HBM을 8개가 고대역 8개고 루빈 울트라가 12개입니다. 6세대입니다. 6세대. 12개. 예. 12개 6세대죠. 예. 이게 6세대인데 여기서 이제 그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이제 엔비디아 황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신제품 반도체 신제품에 관해서는 이제 그 전에 무어의 법칙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반도체는 매년 네. 2년마다 신제품이 나온다는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게 이제 그 인텔이 나올 때 무어라는 분이 이제 2년마다 신제품을 내는 그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어의 법칙으로 2년마다 나오는데 젠슨왕이 무어의 법칙을 깨트립니다. 예, 그래서 나는 1년마다 내겠다. 빨리. 예,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당기라고 한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1년마다 내겠다고 하니까 6개월을 당기라는 거는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반도체 생태계를 2년마다가 아닌 1년마다 신제품을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블랙웰을 2025년, 루빈을 2026년에 내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을 1년마다 내겠다니까 뭐 그 납품을 더 빨리 하라는 건 당연한 거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당기라고 한 건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요청을 받은 건데 네, 이제 네. 그거를- 아니 계획이 그렇게 있었던 거니까 음. 당겨야 되는 거예요. 땡겨야 되는 건데 네, 네. 마치 우리는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니 원래 그 엔비디아 계획에는 그게 있었던 거니까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예. 우리는 그걸 해보겠다 할 수 네, 있다 네, 또 네. 이렇게 또 이야기가 예, 흘러가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엔비디아 황 회장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럼 못 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황 때. 회장님 네. 황 회장님 생각에는 있는 겁니다. 황 회장님 생각에는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이 다 황 회장님 생각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회의가 되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저도 갈 수 있으면 제가 입사를 좀 일찍 했었으면 여기 갔을 텐데 정말 가보고 싶었던 회의였거든요. 이게 제가. 그런 거 저희도 보내주시나요? 제가 내년에 하면 같이 가시죠. 진짜 제가 너무 가고 회사 싶어요. 비용을 해서라도 왜냐면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가 정말 중요한 아나운서기 때문에 뭘 제가 중요해요. 제가 꼭 다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 팀은 랩소디 팀 꼭 가겠습니다. 랩소디 다 같이 PD님과 함께 PD님과 함께 현장에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와 이 세 명이 가서 우리가 가서 생장에서 이제 내년에 대만에서 이거 생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네. 피디님. 예. 꼭 거짓말. 대만에 가서 수 없게. 이거 매일매일 생중계 하겠습니다. 1시간씩 라이브로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서 대만의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단독 인터뷰도 하겠습니다. 댄스랑 가서. 댄스랑 인터뷰 따오면 저희는 뭐 네, 네. 최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루빈이라는 거는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베라 루빈이라는 게 20년 넘게 200개에 넘는 은하 암호 물질을 발견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라서 이게 약간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루빈이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건 GPU가 아닙니다. 아까 GPU라고 하지 예, 않으셨어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두 가지를 깨트립니다. 젠순왕이 하나는 이제 2년에서 1년을 주기를 땡기고요. 이 루빈은 GPU 플러스 CPU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는 이거를 AI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AI 플랫폼입니다. 이게 CPU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AI 플러스 이게 그러니까 AI 기능, 그러니까 CPU 기능까지 같이 갖춘 겁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루비는 AI 기능까지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춘 어떤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능을 갖춘 겁니다. 루비는. 근데 이 루빈에 HBM4가 필요하니까 네, 일단 이제 하이닉스에게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한을 하라고 맞춰달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기본적으로 GPU라고 부르지 않고 AI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AI 멋있다. CPU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기업이
GPU 그룹이 아니고 이제 AI 그룹으로 명실상부하게 거듭나는 겁니다. 2026년에는. 네. 이게 잘 나올까요? 그렇게 이미 생각하면?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자신하고 자신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AI 그룹으로 이제 2026년에는 급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루비는 이제 그 제품의 첫 제품이 되는 겁니다. 루비 울트라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12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없어서 못 파는 거고요. 뭐 줄을 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2년치가 완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2년치가 완판될 수가 없는 게 1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1년치가 완판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네. 2026년엔 루빈, 2027년엔 루빈 울트라가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루빈 울트라는 HBM4 12개를 네, 아까 예, 예, 앞서서 말씀해 네, 주셨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루빈은 8개, 네, 네. 8개이기 때문에 네. 지금 HBM4를 빨리 네, 공급을 받아야 네. 되는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1년마다 만들어야 돼. 이미 어. 예상됐던 거라니까요. 맞네요. 예. 그게 뭐 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6월에 이미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미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시장은 묘하게 네. 그 이슈들 때문에 하이닉스가 또 막 오르고 네, 있거든요. 예, 맞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서로가 다 받아 놓은 거예요. 이미 이 수주를 받아 놓은 거였어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는 못 따라가는 거죠. 아직 이거를 왜냐하면 4를 아직 3도 아직 제가 볼 때 어떻게 못했으니까. 모르죠. 했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뭐 서로 하셨다고 음. 하니까 4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는 지금 4를 지금 만들. 여기 포 보고 있는데 네, 4 벌써 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 3, 2 4 시장이에요, 4 시장 지금. 포 시장이 왔는데 이거를 예. 삼성전자는 이 이제 가격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어. 3가 뭐 5천억이잖아요. 하나에 블랙엘이 뭐 5천억, 6천억 하니까 이게 뭐 가격이 엄청난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빨리 납품을 해야지 이제 반도체 그 기업들 이게 영업이익률이 거의 80%예요. 80%래요, 80%. 남는 게 80%가 영업이익률이 80%, 77%, 80%였거든요. 80%가 남아. 5천억 팔면 4천억이 남는 거예요. 저희 같은 아나운서들은 영업이익률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다 남는 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네. 다 남는 거 아니죠? 다 남는 거? 다 남나요? 영업이익률 100%? 네?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다 남는 거 아니세요? 다 남는 거? 갑자기 걸어다니는 기업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좀 루빈 기대가 되는데요. 루빈 울트라라. 네. 한번 계속 저희가 여기 체크해 볼게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제 네. 어느 정도 차질이 있고 거기에 납품하는데 하이닉스가 뭐 어느 정도 독점을 차지하는 독점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공부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래서 엔비디아는 너무 잘 나가는 이 행사에 화제가 됐었고요. 이날 이제 엔비디아 그 대표하고 그 모리스 누구죠? CEO TSMC CEO 예, 그분하고 저녁도 먹고 화제가 돼서 뭐 엄청 뭐 100명 정도가 두 분이서 화제가 저녁 먹고 이러고 막 취재하고 뭐 이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쓸쓸하게 네, 이제 인텔의 대표께서 팻 겔싱어라는 분이 자사가 만든 또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이제 열심히 또 설명하셨습니다. 자사 제품이 뭐 신제품 발표했습니다. 자사 홍보하면서 뭐 엄청나게 막 훨씬 좋다 설명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죠. 신제품이 그렇죠. 좋다고 하는데 뭐 얘기했는데 뭐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었고요. 뭐 얘기 안 냈는데 제가 볼 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사가 만든 뭐 여러 가지 뭐 훨씬 좋고 뭐 가우디 3라고 소개했습니다. AI 패키지 가우디를 설명했는데 뭐 이게 AI가 뭐 자기 H100보다 훨씬 더 좋고 추론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그랬더니 뭐 본인은 약간 사는데 약간 이게 약간 아전인수격인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불쌍하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좀 했습니다. 짠하다. 팻겔싱어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인텔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저는 우리 언론이 좀 약간 좀 답답하다는 게 뭐냐 팹리스에 대한 설명 잘 안 해주고요. 파운드리에 대한 설명 잘 안 해줍니다. 팹리스가 뭐냐 반도체 설계입니다. 설계. 공장이 없는 네. 팹레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걸 팹리스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제조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갖고 있는 쓸데없이
서비스도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라 그런 네. 거죠. 그죠 지금 그런 옛날에는 의지를 이제 이걸 거죠.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2021년에 이제 이거를 포기합니다. 파운드리 쪽은 포기하게 되는데 요거를 잠깐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인텔이 왜 망가졌고 왜 했는지를 잠깐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망가지죠. 이제 절대 강자인 이 인텔이 계속 잘하다가 연합동선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가지 못하다가 최근에 구글, MS, 메타, 브로드컴, 시스코, AMD, HP 등과 8개과 울트라 가솔링크라는 뭐 독출 오용제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정선을 해서 이제 올 3분기에 이제 자체 표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온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웃긴 게 뭐냐면 MS가 올 초에 CPU 코발트하고 GPU 마이야라는 걸 선보였어요. 근데 약간 웃기긴 하고 뭐 어설프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이 동맹관계 상황에서 또 이런 걸 또 만들기로 하니까 좀 웃긴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또 MS가 또 이제 인텔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만들기도 하고 인텔이 어쨌거나 그동안 왜 망가졌느냐 하면 그 전에 있던 밥스완이라고 팩 겔싱어 하기 전에 밥스완이라고 인텔이 잘 나가다가 인텔이 망가지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회계 전문가를 CEO로 내세웁니다. 회계 전문가를 CEO로 내세우면 문제가 뭐냐면 숫자에만 연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향성. 이게 방향성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맞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이게 회계 전문가 분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신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개발 쪽보다는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비용을 자꾸 줄이는 데 전념합니다. 돈을 쓰는 부분에 계속 이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뭔가를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 낭비하는 부분은 줄여야죠. 근데 그러면 개발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이게 벌 수 없으면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외국어로는 빈스 카운터스라고 그러는데 계속 콩만 세는 거거든요. 숫자를 세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텔이 계속 망가지는 거죠. 예. 인텔이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인텔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2021년에 팩 겔싱어라고 인텔 기술자 출신의 이 친구를 이제 스카우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스탠퍼드 출신이고요. 성과가 있었나요? 예, 이제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팩 겔싱어 되자마자 14%가 뛰었습니다. 그날 주식이. 그러면서 오자마자 한 게 이제 파운더리 시장을 분리시킵니다. 잘했다. 예, 바로 분리시키고 TSMC랑 같이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잘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가장 먼저 하게 된 게 ASML에서 이제 차세대 노광 장비를 싹쓸이 해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예, 이게 한 대당 5천억 정도 하는데 중요하죠. 이게 ASML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아무나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이 배경이 되는데 미국을 백으로 해서 이걸 싹쓸이 하는데 한 1년에 5, 6대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도 2026년까지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이 노광 장비로 초미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까지 1.8나노 이하의 그거 반도체를 만들겠다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2026년에 이제 그거 2나노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자기네가 먼저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있을지 없지가 지금 시장의 관건입니다. 지금 아주 다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빨리 만들겠다 인텔이 2025년에 8나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우리는 2026년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2나노 이하를. 근데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사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만드는 건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TSMC가 이제 이거를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사주는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애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MS가 나서게 됩니다. MS가 사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주게 됐다고 이제 자기네들이 사주겠다고 애저 쪽에 쓰겠다고 이제 사주겠다고 나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만들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MS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TSMC 쪽에 40% 할인을 받는 이 파운드리가 있었는데 TSMC 심기를 또 팻겔싱어가 건드린 거예요. 예. 왜 어떻게 대만이 지금 불안하다. 만들었어요? 중국하고 관계에서 좀 불안하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팻겔싱어가 좀 이거 또 불안하다. 좀 그러면서 이제 그 40% 할인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TSMC가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네. 이 할인 혜택을 못 잃게 되니까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니까 또 팻겔싱어가 또 TSMC 쪽에 대만을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서 이제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난리가 와, 났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도 되는군요. 네, 네. 그말 한마디로 그렇게. 네, 아주 천냥빚을 갚아야 되는. 네, 네. 천양 빚이 생겨버렸네요. 네. 말 한마디로.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이제 운명이 가서 될것 이제 좀 같아요? 약간 이제 달래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서 음. 이제 제가 볼 때는 TSMC는 요거를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오히려 네, 하나의 네, 네. 키로. 네, 키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또 둘 다 아주 서로 건드리지 않는 약간 이런 수사학적인 말로 지금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종목만 보고 네네네. 이제 뭐 얼마 올랐네 이런 것만 보지 이 반도체 생태계에 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삼성전자와 그 너무 이유를 재밌네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삼성전자가 지금 나가는 방향도 좀 보고요. 전반적인 걸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이렇게 발표를 매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후속 보도가 없고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발표한 이후에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번 그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품들에 대한 계획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심히 보고 그거의 일정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 일정을 자세히 보면 지금에 나오는 파운더리 쪽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위에 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밑에 파운더리들 쪽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다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이제 네. 지켜볼게요. 저희는 어쨌든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하청에 관한 네네네네. 반도체 네네. 업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청을 주는 그런 업체들이 해외에 또 있잖아요. 그럼 네. 해외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느덧 대선 얘기해 주셔야죠. 네, 대선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시간이 이제 좀 지나 버려서 제가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사토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사토시는 누구인가 지금 자료 같이 피디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토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좀 밝혀진 바가 없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개발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이 2010년 5월 달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때 가치는 2.7원입니다. 한화로 2.7원.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때는 아마 아무도 못 샀을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가 이제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이제 몇십 장이 되는 이제 논문 기재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통화에 관한 비판들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되게 웃겼던 게 지금 이게 스위스라고 해요. 스위스에서 비트코인 사토시의 동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사토시에 관해서는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미국 정부 CIA로 보고 있는 시선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집단 그러니까 탈정부, 탈중앙화를 외치는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토시라고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분이 필 하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께서는 계속 이제 사토시로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할피니입니다. 정정할게요. 할피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토시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이제 매체에서 인터뷰를 가기도 했었고 이 이제 비트코인 창시자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일본인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쓴다고 합니다. 이름을. 그래서 완전히 성과 이름이 바뀐 채로 딱 썼기 때문에 일본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할피니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개발자이신데 일본에 있는 지역에서 10년 정도 거주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인이 아닌데 일본에 있는 그런 이웃집에 그 성함을 따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 이웃집 사람 이름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막 집 좁혀지고 있었는데 이 할핀이라는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할핀이라는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루게릭병에 걸리셔가지고 2013년도에 사망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루게릭병에 걸리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구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매거지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모든 사람들이 사토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는 정말 사토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론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본인이 사토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면은 믿어주자라는 그런 여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토시는 아직까지도 창시자는 누구인지를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그런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지갑이 있거든요. 처음 개발됐었던 그 지갑. 그 지갑이 아직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토시의 지갑이다라고 일컫는 지갑들이 있어요. 그게 그 해라든지 비트코인이 막 처음에 나왔을 때 생성됐었던 그 지갑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동향들이 또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지갑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분들 따로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13년 전에 만들어졌던 지갑이 이동이 됐다. 64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사토시 지갑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가격에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사토시의 지갑을 계속 추적하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있지만 진짜 제네시스 지갑, 맨 처음에 생겼던 사토시 지갑은 지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사토시가 그 지갑을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코인을 보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토시를 추종하는 자들은 사토시 지갑에 계속 일부의 코인들을 보내면서 사토시 지갑을 깨우기 위해서 시그널을 계속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시간을 오버시켜서 더 하셔도 죄송합니다. 되는데? 아닙니다. 더 하셔도 빠르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본부장님 또 마지막으로 또 할 말 없으실까요? 그냥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뭐 궁금하죠. 돼도 그 승복 안 할 것 같다고 이게 승복 안 해도 되나요? 맞아요. 승복 안 해, 또 되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지고 나서 이제 불복을 했어요. 불복을 해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가서 막 폭동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고 막 그래도 하더라고요. 승복 안 했지만 결국 넘어갔죠. 됐죠. 네, 넘어갔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지켜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긴 넘어가는군요.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네. 랩소디 오늘도 저희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내일 더 좋은 정보들 많이 모아올게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네. 국내의 모든 증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미국 대선일인 5일 엔비디아 주가는 2.84% 오른 139.91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시가총액은 3조 4,310억 달러로 불어나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25일과 4일에도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시총 1위에 올랐지만 장 마감까지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종가 기준으로 1위 자리를 확고히 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세는 최근 AI 칩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오는 8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 엔비디아가 편입된다는 소식 덕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S&P 다우존스 지수는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고 엔비디아를 편입한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해당 종목을 매입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도 AI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전망하며 향후 2년간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부각 중인 반도체 장비 업체 HPSP 매각에 나섰습니다. HPSP는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기업으로 한국판 ASML로 불립니다. 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HPSP의 최대 주주인 크레센도는 경영권을 포함한 보유 지분 40.9%의 매각을 위해 이날 티저 레터를 배포했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UBS입니다. 한국판 ASML로 불리는 HPSP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고압수소 어닐링과 고압산화 공정 장비를 제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유수의 파운드리 및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HPA 장비는 반도체 소자 계면의 결함을 제거해 트랜지스터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쓰이며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와 함께 2025년에서 2026년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업사이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장비 수주 확대가 전망됩니다. 반도체 수율 개선과 선단 공정의 핵심인 HPA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HPSP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미 다수의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리버스 인쿼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의 미세와 고도화 경쟁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전략적 투자자들의 인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PSP는 지난해 매출 1,791억 원, 상각전 영업이익 9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크레센도가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해인 2018년 매출 24억 원보다 76배 성장한 성과입니다. HPSP는 2019년 에비타 흑자 전환 후 2023년 기준 50% 이상의 마진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무차입 경영을 이어가는 등 괄목할 만한 이익 창출력을 가진 우량 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매출 1,593억 원과 당기순이익 660억 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74%, 87%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HPSP는 최근 예스티가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특허 심판원의 심결로 HPSP는 반도체 기반 처리용 챔버 개폐 장치 지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판을 확고히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급격한 전기요금에다 잦은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만의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과 잦은 정전으로 TSMC가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4번 인상했습니다. 이전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싼 전기요금 덕에 전력비용 걱정을 하지 않아 왔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대체 전원은 부족해지면서 국영 전력회사인 대만전력공사의 손실이 급증했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에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성장세가 강한 분야의 요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해 4월 전기요금 인상 때도 평균 인상률은 11%였지만 TSMC를 포함한 대규모 산업용 사용자의 인상률은 25%였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일몰 산업 또는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는 분야의 기업과 가정용 요금은 동결하고 대규모 산업용 요금은 14% 인상했습니다. 대만의 전기요금은 아직 프랑스와 한국 등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주요국에서 활용을 늘리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 1980년대에는 전체 전력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6%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단계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어 내년 5월에 마지막 원전 폐쇄 이후 완전히 사라집니다.
현재 석탄과 액화천연가스가 에너지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9.5%에 그칩니다. 업계에서는 잦은 정전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만의 전력 예비율은 정부 목표치인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TSMC와 같이 안정적 전력 공급이 중요한 업체로서는 신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필수인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은 최근 연구 노트에서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 부족 상황이 TSMC의 대만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전력이 TSMC의 신용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3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7억 2,2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주당 조정 순이익도 10센트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9센트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순이익은 1억 4,400만 달러로 상사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또 2024년 매출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28억 1천만 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상업용 비즈니스 부문이 크게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은 올해 50% 이상 늘어나 6억 8,700만 달러를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사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및 상업 고객들의 수요에 힘입어 재무 성과가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는 산업과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의 AI 혁명의 한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그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인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등이 2023년 공동 창업한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미 국방부나 중앙정보국 등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모든 미군 지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운 AI 소프트웨어를 선보인 후로부터 미국 정부 수요는 물론 기업 고객들의 수요까지 늘며 미국 업계에 불고 있는 AI 열풍의 대표 종목이 됐습니다. 3분기 동안 팔란티어의 미국 상업 비즈니스는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한 1억 7,900만 달러, 미국 정부 비즈니스는 40% 늘어난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적에 힘입어 팔란티어의 주가는 올해만 14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등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출시됩니다. 주주 환원 등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SK 하이닉스야말로 진짜 밸류업에 부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산운용은 7일 유니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상장합니다. FN가이드가 만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지수를 비교지수로 활용하되 액티브 방식인 만큼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총 보수는 연 0.50%로 책정했습니다. 해당 ETF는 가장 큰 특징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 연관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등 특정 기업 집단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있었으나 국내 개별 기업을 테마로 한 투자 상품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자산운용은 SK 하이닉스와 최대 주주인 SK 스퀘어를 높은 비중으로 담은 뒤 자체 리서치를 통해 밸류체인 연관 기업 중 주가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부각될 숨은 종목, 성장 여력과 잠재력 가치가 큰 종목 등으로 차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기준으로는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한미반도체, HPSP,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등 13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산운용이 SK 하이닉스에 주목한 것은 HBM 선제 대응으로 경쟁 기업들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HBM 4세대 이상 웨이퍼 시장 점유율이 95%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공정 내 주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높은 성장세로 수익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대자산운용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를 내지 않고 해당 상품을 진짜 밸류업 ETF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잡은 것을 감안하면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 아직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세금 규제, 관세 등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산업 분야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대선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주요 산업 분야로는 에너지, 기술, 식음료, 항공, 전기차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석유 및 가스 부문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재선 시 연방 정부 승인이 필요한 해상풍력 등 특정 분야가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해리스와 달리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세계 무역을 흔들어 결국 에너지 기업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현재 실리콘밸리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 광풍은 속도 조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규제는 풀려도 산업이 위험하고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산업은 성장해도 규제 장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트럼프의 승리가 나쁜 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보잉은 중국이 보복 관세로 반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입니다. 보잉의 큰손 고객은 중국이 항공기를 사지 않는다면 품질 문제와 파워 피해로 곤혹을 겪고 있는 이 기업이 더욱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항공업계에 큰 피해가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3분기 미국 신차 판매의 9%를 차지하며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도 트럼프 당선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자동차 산업을 죽일 것이며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 개발에 적극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저격 전기차에 제공하는 $7,500의 세금 공제로 폐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인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입김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경인 용인 기흥에 최신 연구개발 단지를 엽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 몰고 온 새 경쟁 환경 속에 부침을 겪는 삼성전자로서는 새 연구단지를 디딤돌 삼아 다시 기술 초격자를 수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시 기흥에 건설 중인 새 R&D 단지의 준공식을 이달 1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최신 반도체 공정 개발과 양산화에 최적화된 첨단 R&D 팹으로 구축됩니다. 준공 후부터 최신 반도체 장비들도 본격 들어설 예정입니다. 차세대 선단 제품인 7세대 10나노미터급 D램과 500단 이상의 고적층 낸드 플래시 등을 위한 연구 생산 설비 등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새 연구단지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삼성전자가 R&D 단지를 여는 것은 2014년 경기 화성 사업장을 세운 후 약 10년 만입니다. 특히 회사가 AI향 메모리, 선단 D램, 파운드리 등 반도체 영역 전방위에서 경쟁사의 추격을 허용해 기술 초격차 수성의 적색 등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신 연구단지를 발판 삼아 혁신 기술 개발과 양산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곳을 방문해 대내외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반도체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혁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새 연구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최근 들어 기술력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맞지만 AI 시대가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대처가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의 연장선에서 이 연구단지 상징성과 역할이 가지는 무게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